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일의 유명한 세계적인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칸트의 우리가 유명한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형 비판, 이렇게 칸트의 철학을 우리가 대표적인 철학을 요약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 정도를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 그 텍스트와 관련해서는 계몽이란 무엇인가, 이 계몽 개념에 대해서 칸트가 멘델스존과 설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 언론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래서 이 계몽과 관련된 이 논쟁을 보면서 또 칸트의 생각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름은 들어봤겠지만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칸트의 삶에 대한 그 자료를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 하면 칸트를 떠올립니다. 살짝은 고루하고 철저히 진지한 다른 세계에 살았던 사람 같은 인상이죠. 칸트와 더불어 철학의 혁신이 시작되었다는데 우리 머릿속의 이미지와 어긋나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이 들어는 봤는데 아직 잘 모르는 임마누엘 칸트의 생과 만나봅니다. 칸트는 1724년 4월 22일 프로이센 공국의 수도이자 왕의 땅이라 불리는 퀘니스베르크에서 태어납니다. 지금은 러시아의 변방이지만 당시 퀘니스베르크는 18세기의 중요한 무역항 중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칸트를 시골 출신이라 인식하는 것은 오류죠. 퀘니스베르크는 첨단의 신도시였고 발트해 무역의 중심지였으며 세계의 문화가 활발하게 교류했던 곳이었으니까요. 칸트의 집은 포구 가까이에 있었으므로 소년 칸트는 일찍부터 넓은 세계와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총체적 사고가 가능했던 것이죠. 데카르트가 암스테르담에서 세계의 교차점을 보며 인간의 긍지를 세공하는 데 도움을 받았던 것과 유사합니다. 칸트의 아버지 요한 게오르크 칸트는 마구 제조업자로 정직하고 성실한 장인이었고 마구는 알지요. 요 말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포구니까 그쪽에도 이제 우리 부산이나 인천 또 목포처럼 그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이니까 그런 면에서 칸트가 또 산책을 하면서 또 많은 철학적 사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에 대한 현대적 감각을 장착한 시민이었기에 세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칸트에게 몸소 가르칩니다. 쉽지 않은 경제적 상황에서도 칸트의 뱀을 이어갈 토대를 만들어 주었죠. 칸트의 어머니 안나 레기나는 경건주의자로서 단단한 양심의 소유자였습니다. 경건주의라는 그 사조 중에 이제 일종의 한 사상인데, 독일어로 피에티스무스라죠. 어머니가 이제 경건주의에 심취한 경건함이 만들어낸 도식에 따라 칸트를 믿음이 두터운 아이로 키우려고 했죠. 또한 칸트로 하여금 자연의 대상에 주목하도록 했고 쓸모있는 많은 약초를 알려주었으며 자신이 알고 있는 만큼 칸트에게 천체의 구조를 알려주었는데, 이것이 훗날 칸트가 자연과학을 넘어 무한한 우주의 문제에 천착하는 형이상학을 정립하는 계기가 됩니다. 어머니의 영향을 칸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결코 어머니를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어머니는 내 뇌리에 최초로 선의 씨앗을 심어서 키워주셨다. 어머니는 내 이해를 각성시키고 확대시켜 주셨다. 어머니의 가르침은 내 생애에 있어서 변하지 않은 유익한 영향이다. 칸트의 유년 시절 성향은 양면성을 띠었다고 전해집니다. 덜렁거리고 산만하기도 했고 침착하고 성실하기도 했죠. 어떻게 보면 영민한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리석은 칸트의 이 이중적인 모습은 훗날 머리 위에 별이 반짝이는 하늘, 내 마음의 도둑눈이라는 이원적 고유성의 철학적 결합을 창조해낸 토대라고 볼 수 있죠. 섞일 수 없는 것을 섞을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몸의 비일관성과 정신의 일관성은 서로를 소멸시키지 않으면서 하나의 흐름 속에 공존할 수 있다고 칸트는 믿었고, 이를 체계적 이론으로 정립하려 했습니다. 파편적 교양에 안주할 수 없다는 칸트의 고집이 존재와 세계를 완성하겠다는 포부로 나타났죠. 이 포부가 칸트를 근대 철학의 거성으로 세운 기반입니다. 1730년 6살의 칸트는 퀘니스베르크의 변두리에 있는 병원학교에 입학합니다. 교사는 단 한 명, 학급도 오직 하나. 모든 학생들이 토지 계량 기술을 배웠고 읽기와 쓰기도 배웠으며 계산하는 법도 조금 배웠지만 아이들이 개별의 재능은 하나도 배려하지 않는 완벽한 주입식 교육이었죠. 예전에는 우리도 그랬지만 서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다 주입식 교육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주입식 교육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토론식 수업이 요즘에 많이 이제
보강되고 또 그 장점이 널리 알려졌지만 주식 교육도 사실 필요합니다. 두 개 같이 병행해야 되죠. 다행스럽게도 이 학교는 1년밖에 다니지 않고 케니스베르크의 가장 명만 높은 사상가 슐츠의 도움으로 고등 교육기관인 콜로키움 프리데리키아눔에 입학합니다. 칸트의 어머니는 슐츠가 다니는 교회에서 진행되는 강의에 꼬박꼬박 칸트를 데려갔는데 슐츠는 어린 칸트의 영민함을 알아보고는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준 것이죠. 슐츠와 칸트의 관계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큰 인물을 알아보는 이 사람은 먼저 칸트가 지닌 위대한 성향을 발견했다. 그리고 편들거나 침해하지 않으면서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칸트의 천재성을 세상에 드러냈다. 칸트는 세상을 배워갔으며 교육을 통해 얻은 것 때문에 슐츠에 대해 고맙게 생각했다. 칸트는 민중의 입이라 불리던 이 경건주의 학교에서 10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어머니 영향을 받아서 이 경건주의 학교에서 10년 동안이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어릴 때 이런 교육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리고 다행히도 슐처라는 분이 프란츠 알베르트 슐처라는 분이 칸트의 어떤 재능을 알아본 것 같습니다. 학교 생활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졌기에 칸트는 모교를 소년 노예 제도라 부르기도 했죠. 자연론에 대한 학습은 거의 없었고 물리학과 화학 강의도 없었으며 역사와 지리 수업은 서서히 줄어들다 없어졌고 종교학교니까 논리학과 수학 및 철학에 그렇죠? 대해서는 선생님이 시범을 보일 따름이었습니다. 교사들은 개개인의 관심과 흥미를 질시시켰다고 칸트는 수려하죠. 신앙이 인간적 윤리보다 중요한 가치를 지니면 무조건적인 복종이 자유를 박탈시킨다는 경험을 칸트는 자신이 다녔던 학교로부터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재라는 게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이렇게 주입식 교육을 받으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게 따르는 경향이 많는데 칸트는 이걸 벌써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좀 다른 사람과 다르죠. 칸트는 새로운 시대는 도덕성이 앞장서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신학은 그 뒤를 따른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믿음보다 선행이 먼저이고 개인의 자유가 사회의 요구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의견이며 무한의 깊은 문제에 접근하기 전에 유한의 당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삶 자체가 가장 중요한 철학의 토대라는 뜻이죠. 학창시절 다행스러운 배움은 라틴어 수업이었습니다. 칸트는 로마 고전을 열심히 공부했죠. 특히 루크레티우스에 관한 지식의 기초를 이 시절 닦았는데 칸트의 아기놈은 불에 관하여는 루크레티우스의 책 제목 물의 본성에 대하여를 오마주한 느낌이 강합니다. 루크레티우스는 종교를 부정한 유물론자였기에 칸트는 종교적 학교 분위기로 이른 존재의 활기를 그에게서 얻었던 것이고 이 활기를 통해 철학을 새롭게 구축하고자 했던 것이죠. 1737년 13살이 된 칸트에게 갑갑한 학교 생활보다 더 큰 불행이 찾아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의 사업까지 나빠졌죠. 이제 칸트는 스스로를 책임져야 했는데 칸트는 이 책임에 두려움을 갖기보다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로 쓰고자 했습니다. 1740년 16살이 된 칸트는 알베르투스 대학에 등록하는데 장학금 신청도 하지 않고 떳떳하게 혼자 힘으로 학비를 대고 생활비를 아끼면서 대학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당구를 쳐서 돈을 벌기도 했다고 전해지는데 당구 게임에서 거의 진 적이 없다고 하네요. 당구 게임에서 거의 신 적이 없다고 하는 게 이게 머리가 좋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뭐 대학 때 당구는 거의 뭐 별로 친 적이 없지만은 당구장에 살다시피 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당구는 돈을 투자한 만큼 또 당구를 잘 치게 되죠. 그 당구는 이제 그 당구공이 그 가는 길, 그 각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칸트는 머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아마 당구를 잘 친 것 같아요. 아직 뚜렷한 진로를 정하지 못한 칸트는 크누첸 교수를 만나 뉴턴의 책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를 소개받습니다. 칸트는 뉴턴에 폭 빠져 자신의 앞날을 계획하죠. 수학적 계산과 인과적 설명의 결합인 이 책은 칸트에게 신성과 경험의 결합 또한 가능하리라는 확신을 또 한 번 강렬히 심어 주었습니다. 뉴턴을 넘어야 한다는 과제도 선물해 주었죠. 특히 살아있는 힘은 전적으로 수학에 관할해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순수이성 비판의 전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편을 기대하시길. 1740년 22이 된 칸트에게 또 한 번의 슬픔이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죠. 칸트는 대학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완전히 홀로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했던 칸트는 귀족의 가정교사로 취업합니다. 당시 가난한 지식인들이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었죠. 그렇죠. 아이들 교육뿐 아니라 집안의 허드렛 일을 처리해야 하는 업무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은 없었습니다. 옛날에 가정교사는 우리 지금 과외교사하고 다릅니다. 공무원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이런 다른 가사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할 시간이 거의 없죠. 그러나 칸트는 아무리 바쁜 와중에도 생각을 다듬고 책을 정리하며 뉴턴과 승부하겠다는 큰 꿈을 포기하지 않죠. 그리고 1754년 30의 칸트는 언론인으로 변신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며 학위 논문을 준비합니다. 바로 다음 해인 1755년 9월 27일
칸트는 교수 자격 취득 논문, 형이사학의 인식이 제1명제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써서 교수 자격을 얻고 대학의 사강사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홀로 갈고 닦았던 철학의 칼을 공개할 시간이 되었죠. 칸트의 강의는 성공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무명의 학자가 풀어내는 철학의 깊이에 빠져들고 칸트의 놀라운 지식에 감탄합니다. 형이사학과 논리학은 물론 자연법, 도덕, 자연신학, 인간학, 자연지리학에 관한 강의까지 모두 소화하는 칸트의 무지막지한 유능함과 성실함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강의를 통해 칸트는 날로 명성을 얻어갔죠. 그러나 대학은 그를 채용하지 않습니다. 무려 15년 동안 마기스터로 남을 수밖에 없었죠. 칸트는 이때도 아마 지금 우리나라 대학도 그렇지만 인맥이나 학연 지연이 좀 작용했는지 이 정도 되면 실력으로 봐서는 전교수로 임명이 돼야 되는데 임명이 안 됐다는 것은 좀 부모님도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또 그렇다고 집안이 빼기 좋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주 20시간 강의를 소화해야 했고 박봉에 시달리며 겨우겨우 뉴턴의 자연 철학을 칸트 자신만의 순수 철학으로 담겠다는 포부를 지켜갑니다. 더구나 재정적 자립과 자료의 열람을 위해 궁정도서관에서 부사서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연구 시간은 더욱더 줄어듭니다. 이 직책은 칸트의 생각을 분산시켰고 한갓 호기심에 취한 대개는 전혀 지적 욕구도 없는 자들에게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진지한 것들을 보여주는 언제나 똑같은 일을 반복시키는 생애 비용이었죠. 그러나 칸트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꾸역꾸역 걸어갑니다. 시간을 아끼는 법을 창안하고 몸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지키죠. 칸트의 생활 습관은 빽빽했습니다. 4시 45분에 일어나 이렇게 지금 나오지만은 이 사람이 철저한 시간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한 걸로 유명합니다. 그죠? 한번 볼까요? 오전 7시까지 강의를 준비하고 7시부터 강의를 시작해 오전 일과를 마무리한 뒤 오후 1시까지 연구를 하고 그때부터 3시 30분까지 점심을 먹으며 벗들과 느긋한 시간을 보냅니다. 오후 3시 30분이 되면 어김없이 산책을 나가고 남은 시간에 책을 읽다가 밤 10시에 잠이 들었죠. 이 규칙은 철저히 지켜졌고 특히 산책은 단 2번만 놓쳤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루소의 에밀을 읽을 때와 프랑스 대혁명 소시를 기사로 접했을 때였죠. 칸트는 주변 사람들과 유연하게 지냈습니다. 대화 소재는 진지한 학문이 아니라 건전한 상식이었죠. 어떤 귀족 부인은 칸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나는 그를 그의 저술을 통해서는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의 형이사학적 사변은 내 이해 능력의 지평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 유쾌하고 재치 넘치는 대화에 관해서는 이 유명한 사람과 유익했고 친밀했던 교제에 감사한다. 1770년 46이 된 칸트에게 드디어 교수가 될 기회가 옵니다. 퀘니스베르크 대학에 자리가 났고 칸트보다 그 자리에 합당한 인물은 없었죠. 그러나 대학 당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없었던 칸트는 명성과 실력에도 불구하고 정교수 자리에 지명되지 못할 분위기였습니다. 칸트는 프로이센의 왕이자 계몽군주로 알려진 프리드리 2세에게 자신이 채용되지 못하면 내 조국에서 훗날의 생계에 대한 모든 장래의 희망이 사라지게 된다는 간곡한 내용의 편지를 씁니다. 왕은 칸트의 부탁을 받아들여 칸트는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나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죠. 중년의 나이 46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쟁취해낸 안정적 기반입니다. 칸트는 밀턴의 신라건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타락을 다룬 이 작품에서 칸트는 자유를 복권할 철학을 정립하고 싶었던 것이죠. 오직 인간을 위한 철학만이 칸트의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1771년 퀘니스베르크의 지성인과 정치적 신문에 하만이 번역한 데이비드 읒의 어느 의심 많은 자의 밤의 생각들을 읽고 더욱 커져갑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경건주의적 신앙에 대한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욕망이었죠.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흉을 읽고 독단의 잠에서 깨어났다. 그러나 문제는 이 꿈을 실행하는 철학을 세상에 내놓는 일입니다. 명성과 경제적 여유와 연구의 시간까지 얻었지만 칸트는 주변의 기대에 부합하는 작품을 내놓지 못하죠. 무려 10년이 묵묵히 지나갑니다. 물론 칸트는 그 10년 내내 조용히 자신만을 믿고 글을 쓰고 다듬고 다시 수정하고 있었죠. 우리는 흔히 이 명성 높은 철학자가 단번에 천부적 재능으로 철학을 완성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유능함은 타고난 것이라는 막연한 미신이죠. 그러나 거의 모든 철학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라는 세계의 압박과 실패의 두려움을 극복한 인간이라는 것을 칸트의 놀라운 근성을 거울삼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1781년 57세가 된 칸트는 자신의 꿈과 주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도 남을 근대 철학의 최고봉이라 불리는 순수 이성 비판을 내놓습니다. 최고의 철학자가 쓴 최고의 작품이었으나 이 묵직하고 복잡한 철학책은 당시 읽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순수 이성 비판이 굉장히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는 역시 읽히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제 유명한 인물들 보면 죽고 나서 사후에 그죠? 그 사람의 저서나 어떤 이론이 유명해진 경우가 많은데 칸트도 좀 그래요. 칸트의 절친한 친구인 블레머는 이런 냉소를 퍼붓죠.
그래 여복의 친구, 자네의 서술 방식은 괄호에 놓고 전제되어야 할 것이 너무 많아. 한 단어에 한 손가락을 대고 두 번째 단어에 다음 손가락을 대고 이렇게 계속하다 보니 한쪽을 넘기기도 전에 내 모든 손가락이 단어들을 지적하고 있네. 오늘날에도 이 책은 악명이 높습니다. 문자 자체가 화가의 날카로운 붓구처럼 기밀하게 조직된 손가락의 창조물을 감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독서 습관이 언어가 몸에 침범해 들어오는 절정의 지경에서 출마하는 기피의 철학을 체감하는 데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은 온몸으로 이해하는 예술인 것이고 칸트는 그 예술적 단도성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어렵고 복잡하며 귀한 것이죠. 일부러 어렵게 쓴 게 아니라 어려운 세계를 표현하기에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일부러 어렵게 쓴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이제 그 표현이나 용어나 이런 게 어렵던 칸트의 거죠.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선 칸트의 그 내면의 지독함을 감각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대중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 불친절한 책 순수 이성 비판은 인정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연과 수학을 결합한 뉴턴처럼 무한과 유한을 결합하고 경험과 인식을 결합하고 수학과 과학을 결합하고 합리론과 경험론을 결합한 이 탁월한 철학체계는 오늘날 우리의 의식세계까지 영향을 미치죠. 이 세부의 사항도 다음 편을 기대하시길. 칸트의 명성은 나날이 높아가고 18세기 말 유럽은 혁명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칸트는 베를린에서 계몽을 위한 투쟁을 위해 조직된 수요 모임에 참여하죠. 칸트의 제자 플레싱은 이런 편지로 칸트의 참여를 독려합니다. 법을 만드시는 신사여, 이성과 인간성의 사태를 그 어떤 현격함으로 이끌기 위해 당신에게는 아직 펜이 필요합니다. 수요 모임을 주도한 비스터와 게디케는 베를린 월간지를 창간하고 칸트는 1796년까지 총 15편의 글을 기고합니다. 이 베를린 월간지를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보는 그 텍스트 계몽과 관련된 논쟁을 멘델스존과 하게 됩니다. 계몽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의 숭고함을 알리고자 했던 의도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으니 새로운 지침이 요구되었습니다. 1788년 64세가 된 칸트는 세상의 변화를 기다렸다는 듯 이 새로운 세계의 지침을 실천 이상 비판이라는 이름으로 출간하죠. 저 높은 하늘의 신성과 인간 내면의 자유는 적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소실점을 향해 역설적으로 엮여있는 상생의 조건이라 주장하는 이 책은 기계적 실증주의가 지배하는 제국주의 시대에도 인간의 권리를 옹호하는 근거로 작용했고 오늘날에도 기술 지배의 효율성에 맞서 인간에게 기본 지침을 대변하는 논거로 쓰입니다. 1789년 7월 14일 파리의 바스티유 감옥에서 혁명이 시작되고 칸트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급진적으로 되어갑니다. 1789년 이후 시문에서 다룬 혁명의 내용은 언제나 칸트의 대화 소재였죠. 동료 학자들은 실망합니다. 대화가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잃었다는 점을 불평하죠. 그러나 칸트는 학자의 영예보다 세상의 변화에 더 큰 관심을 보였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쾌락과 흥분의 미학적 접근을 다룬 판단력 비판을 내놓음으로써 오직 인간적인 것만이 성스러운 것에 대한 기초임을 천명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칸트의 이제 유명한 저서 세 권이 다 언급됐죠.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그 다음에 뭡니까 방금 그 마지막 그죠? 그래서 이 세 개가 지금 어쨌든 칸트의 유명한 저서인데 우리는 이제 거기서 이 세 개의 철학을 깊이 있게 들어가긴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내용을 나중에 보고 칸트의 계몽 개념, 칸트가 인간에 대해서 역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그 서민들이 배우지 못하고 무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계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칸트의 계몽 개념에 대해서 나중에 텍스트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배격한 것은 그 의미와 가치가 옳다 해도 결코 선한 것이 아니며 결코 좋은 것도 아니죠. 정치적 급질성을 띤 칸트의 글은 프로이센의 교육당국으로부터 조금씩 탄압을 받습니다. 계몽군주 프리드리 2세가 죽은 뒤부터 압박은 더욱 심화되죠. 1792년 68세에 쓴 논문 인간을 지배하기 위한 선한 원리와 악한 원리의 싸움에 대하여가 검열 당국으로부터 인쇄 허가가 거부되고 칸트에게 종교 문제에 관한 연재는 죄다 금지됩니다. 이 글들은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란 이름으로 출간되지만 칸트는 견책까지 받죠. 유고에는 이때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뭐 중세도 그렇지만은 진짜 종교가 기독교가 뭐 거의 막강했기 때문에 그 종교 그 신앙에 반대되는 그런 어떤 논조의 책들은 전부 이렇게 탄압을 받고 검수가 되고 그랬습니다. 자기 내심의 확신을 철회하거나 부인하는 짓은 비루하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가령 이번처럼 침묵하는 것은 신민의 의무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은 진실이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진실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 행동할 수 없는 지식인의 이와 같은 변명은 칸트 이후의 철학자의 품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됩니다. 칸트를 넘어서는 후대의 철학자들은 도리 없다는 칸트의 이 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달려들거나 어쩔 수 없는 학자적 선택이라고 수긍하기도 하죠. 헤겔과 마르크스가 전자고 신칸트 학파는 후자입니다. 현대 철학에서도 실존주의는 전자고 구조주의는 후자에 가깝죠. 하지만 누구도 칸트의 삶의 근성과 철학의 완성도는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지독하고도 꾸준하게 글을 발표했고 다듬었죠. 예컨대 70살의 노년 칸트는 달이 날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모든 사물의 끝에 관하여를 썼고 다음엔 영구 평화론을 출간했고 그 다음엔 철학에서 새로이 고양된 품위 있는 음조에 관하여를 냈습니다. 그 이름이 넘어서도 이렇게 저서들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한 죽는 그 순간까지 연구에 몰두한 정말 유명한 정말 뛰어난 학자다. 에? 그냥 철학자라고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고 진정한 학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대학을 그만둘 때까지 칸트는 40년 동안 268개의 강의를 소화했고 죽는 날까지 매일 글을 썼죠. 칸트는 질병으로 단 하루도 침대에 눕지 않았습니다. 작은 몸과 나쁜 체력을 철저한 근성으로 보완했던 것이죠. 그는 은은한 빛으로도 사물의 이치를 파악할 만큼 이해했습니다. 칸트는 자신의 빈약한 몸과 많은 나이까지도 보세요. 이 몸 보세요. 그죠? 몸이 굉장히 약해 보이지만 근성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규칙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건강관리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우리도 위장병 환자나 위가 안 좋은 사람도 군대 갔다 오면 낫는다는 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은 보통 큰 병은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승리를 쟁취해야 할 업적으로 보고 예술품을 다루듯 정교하게 매만지며 몰입했죠. 칸트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세 가지를 장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할 일. 둘째, 사랑하는 사람. 셋째, 비전이죠. 일과 사람은 칸트의 매력으로 보충되었고 칸트의 마지막 비전은 정확한 이분법적 구분과 이를 애써 매개하는 열망이었습니다. 직관과 우성, 경과 이념, 감성과 의지, 경험적 영혼론과 순수한 도덕 철학, 실천 이성과 이론 이성, 물리학적 탐구와 형이사학적 근본 원칙을 하나의 고유한 체계로 정립하려는 고집이었죠. 고율성을 지닌 이원론적 세계, 그 벌어진 틈 사이로 다리를 놓는 일이 칸트의 전망이었고 그 전망은 죽어가는 순간까지 유지됩니다. 그러나 육체 에너지는 영원할 수 없는 법. 칸트는 약해진 몸 때문에 자주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웃었죠. 몸이 가볍기 때문에 심하게 넘어질 수 없음을 알고 익사를 떨기도 했습니다. 실수를 감출 수 없는 실수도 있었죠. 아침에 책을 읽을 때나 글을 쓸 때면 촛불 아래로 머리를 낮추는데 우명으로 된 나이트캡에 불이 붙어 머리 위에 환한 불꽃이 타오를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칸트는 놀라지 않고 맨손으로 벗어 바닥에 내려놓고는 불을 끄며 연구를 지속합니다. 또한 칸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품위를 지켰죠. 죽기 나흘 전 칸트는 내방한 의사를 일어서서 맞이했는데 인사를 하고서도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의사가 그에게 앉도록 권했죠. 칸트는 당황해서 불안해하며 머뭇거렸습니다. 칸트의 제자 바지안스키는 이 풍경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나는 왜 칸트가 그에게 힘겨울 뿐만 아니라 그의 남은 기력을 모두 빼앗아갈 만큼 힘들지만 서 있는 자세를 바꾸지 않고 머뭇거리는가? 그 진정한 이유를 헤아릴 만큼 그의 사고방식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의사에게 그 참된 이유, 즉 칸트의 섬세한 사고방식과 점잖은 태도를 일러주고 만약 내방객인 그가 먼저 자리에 앉으면 칸트가 곧 뒤따라 앉을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의사는 이 설명을 고지 듣지 않는 듯이 보였으나 이내 칸트가 온 힘을 모아 힘겹게 인간다움을 위한 감정은 아직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내 말의 진심을 깨닫고 눈물을 글썽였다. 1804년 2월 12일 아침 11시 여든의 칸트는 숨을 거둡니다. 제자 바지안스키가 목마른 칸트에게 포도주와 물을 섞어주었죠. 그리고 칸트는 마지막 말을 뱉습니다. 그것으로 좋다. 칸트는 자신의 확신에 따라 숙고하며 정비된 원칙에 따라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칸트의 지독한 철저함은 철학자의 이미지로 굳어졌고 오늘날까지 우리는 철학자의 대표로 칸트를 떠올리곤 하죠. 그러나 칸트는 심각하기보다 유쾌한 인간이었고 그의 철학 또한 성스러운 근본주의와는 무관한 오직 인간을 위한 자유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칸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칸트의 삶의 무늬가 낯선 탓이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탓이지 그가 뻑뻑하고 심각한 삶을 주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삶의 형식을 체감하지 못하면 사유의 형식 또한 읽어낼 수 없는 것이죠. 사유와 생활은 하나입니다. 매력적이고 철저한 삶에서 위대하고 숭고한 철학이 나오는 것이죠. 일상의 충만이 고귀한 언어의 뒷걸음입니다. 저 높은 고지의 영광을 원한다면 오늘을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칸트를 통해 더 높은 삶을 향한 기대와 전망을 재장전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
한때 이제 이래 마치면서 칸트의 초상화가 완성이 되었는데 지금 보면 젊었을 때 보면 잘생겼어요, 그죠? 근데 이제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정신력이 대단했습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죽는 그 순간까지 그죠? 의사가 왔을 때 하는 그런 행동을 보면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텍스트 보기 전에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에 대해서 요약한 내용을 잠깐 볼까요? 한 13분 정도 되는 내용. 몇 가지 질문을 해보죠. 신은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우주는 유한한가요? 무한한가요? 시간에 시작이 있나요? 없나요? 인간에게 영혼이 있나요? 아니면 영혼 따위는 없나요? 자연에서의 모든 사건은 인과 법칙을 따르나요? 아니면 사건은 그냥 자유롭게 일어나는 걸까요?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헛소리 하지마 임마. 네, 헛소리라고 했어요.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했죠. 칸트는 좀 더 점잖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인간의 순수한 이성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한계다. 이것이 바로 순수 이성 비판의 의미예요. 순수 이성 비판에서 비판이라는 말은 인간 이성 능력의 한계를 긋겠다는 거예요. 순수 이성으로는 신, 영혼, 자유, 세계 전체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 이성이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월권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 영혼, 자유, 불사 이런 건 원래 철학의 주요 관심사 아니었나요? 맞아요. 고대로부터 철학자들은 이런 문제들로 논쟁을 벌였어요. 무려 2000년 이상 동안 이런 형이상학적 문제들을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누가 승리한 적이 있나요? 그렇죠. 한 번이라도 이런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나요? 해결되지가 않았죠.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논쟁으로 Grammarly is a browser extension that Um, provides in-depth writing features. 선전이네요. 자, 넘어가고 그래도 인간은 궁금해요. 저 뒤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신이 존재하는지, 우주는 유한한지, 시간에 시작이 있는지, 자연에 우연이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회피할 수도 없는 운명에 처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채널을 찾은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채널을 찾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형이상학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칸트는 그것을 수학, 기하, 물리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수학, 기하, 물리학과 같은 학문이 진짜 학문이 아니라는 의심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분이 그랬어요. 이분 생긴 건 굉장히 푸근한데 꽤 까칠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칸트가 이런 의심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의심을 해결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3 더하기 2는 5라는 명제를 봅시다. 이 명제는 참이죠. 그런데 이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세봐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는 손가락으로 세보지 않아도 이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런 명제를 선언적 명제라고 그래요. 이미 경험 이전에 알고 있는 그죠? 미리 먼저 선자죠. 경험할 때 경험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그죠? 명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창밖에 비가 온다는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려면 창문을 열고 밖을 봐야 돼요. 즉 경험을 해야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명제를 후험적 명제라고 해요. 그렇죠. 선험적 명제는 한 항상 후에 경험을 한 후에 그죠? 우험적 명제입니다. 참이에요. 즉 3 더하기 2는 5라는 명제는 거짓일 수 없어요. 선험적 명제는 필연적으로 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비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창밖에 비가 온다는 명제는 우연히 참인 명제예요. 우연적인 거죠. 그런데 3에다 2를 더하면 정이상 4가 되고 4에다 2를 더하면 정이상 5가 되죠. 그래서 3 더하기 2를 분석해보면 정이상 5가 나와요. 당연히 5가 나온단 말이에요. 총각은 남자이다 와 같은 명제도 마찬가지예요. 총각을 분석하면 남자라는 개념이 나와요. 총각은 정의상 결혼을 안 한 남자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명제를 분석적 명제라고 해요. 그런데 분석적 명제는 아무런 지식을 담고 있지 않죠. 그냥 주어를 풀어서 수로로 기술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민수는 총각이다 라는 명제는 분석적 명제가 아니에요. 민수를 아무리 분석해봐야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정보를 얻을 수는 없어요. 민수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려면 민수한테 물어봐야 돼요. 즉 경험을 해야 해요. 이런 명제를 종합적 명제라 그래요. 종합적 명제는 지식을 담고 있는 명제예요. 그런데 까칠한 휴먼은 이렇게 말해요. 수학과 기하적 명제는 선험적, 분석적 명제이고 물리학은 후험적, 종합적 명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수학적, 기하적 명제는 분석적 명제이기 때문에 아무런 지식을 담고 있지 않고 물리학적 명제는 후험적 명제이기 때문에 우연히 참일 뿐인 명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학문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책들을 다 불살라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칸트는 수학, 기하, 물리학이 진짜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칸트는 수학, 기하, 물리학의 명제가 선언적이면서 종합적 명제라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선언적, 종합적 명제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문제예요. 즉, 경험을 하기도 전에 알고 있는 명제이면서 지식을 담고 있는 명제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칸트의 문제의식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완전히 뒤집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칸트는 인식론에서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하는데요. 이제 이야기를 해보죠. 보통의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보여요. 열화상 카메라로 찍으면 이렇게 보이고요. 3차원 홀로그램 카메라로 찍으면 이렇게 보이고 자외선 카메라는 이렇게 보이고 엑스레이는 이렇게 보여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어느 카메라가 가장 좋은 카메라일까요? 이 질문엔 정답이 없어요. 그렇죠. 일상생활에서는 보통의 카메라가 좋고요. 의사한테는 당연히 엑스레이가 좋겠죠. 그러면 어떤 카메라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도 정답은 없어요. 그 어떤 카메라도 사물을 있는 그대로 재현할 수 없어요. 심지어 어떤 카메라가 더 잘 재현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모든 카메라는 각자의 방식으로 재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열을 가릴 수는 없어요. 인간의 인식도 이와 마찬가지인데요. 인간은 사물을 보거나 듣는 방식으로 인식을 해요. 박쥐는 사물을 초음파로 인식하고 뱀은 열화상 카메라처럼 사물을 인식해요. 생명인 개와 고양이는 흑백으로 인식하고 오징어와 문어는 음파를 통해서 사물을 인식해요. 그 어떤 인식 주체도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는 없어요. 자, 여기 사물이 있는데요. 이 사물은 나한테 둥글고 매끄럽고 빨개요. 그런데 정말로 이것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건가요?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건가요? 아니죠. 이것은 사실 내가 여기서부터 시각 정보를 받아서 나의 두뇌가, 나의 인식 체계가 구성한 이미지일 뿐이에요. 이 사물이 진짜로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의 방식으로만 사물을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사물을 경험하고 이것은 둥글고 빨갛고 매끄럽다 라고 인식을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인식 구조가 이 대상을, 이 사물을 이렇게 인식하도록 구성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물은 내가 없으면 둥글고 빨갛고 매끄러운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물이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물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와 마주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시각장애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보이지도 않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 사람이 뇌의 활동을 거쳐서 그렇게 인식하는 과정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것을 사물이라고 안 하고 대상이라는 말을 써요. 내 앞에 마주서 있는 상태라는 거죠. 즉, 대상으로부터 감각 자료를 받아서 내가 이 대상을 인식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인식 구조가 이 대상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는 거예요. 인식의 방향이 바뀌었죠. 대상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상을 구성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것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하냐면 코페르니쿠스 이전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주장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상이 나한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가 대상을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벼운 마음으로 습관처럼 시작한 자, 또 유튜브 선전입니다. 자, 건너뛰고. 문제의식을 다시 보죠. 칸트의 문제의식은 선험적 종합 판단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거였어요. 즉, 수학, 기하, 물리학이 지식을 확장하는 학문이면서 어떻게 필연적으로도 참일 수 있냐는 거였어요. 그리고 칸트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자, 참이라는 게 뭐예요? 참이라는 것은 내가 대상을 보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을 할 때 그것을 참이라 그래요. 내가 대상을 보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다르게 인식을 하면 이것을 거짓이라고 하죠. 그런데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하면 나의 인식은 항상 참이에요. 왜냐하면 대상이 나한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가 대상을 이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대상을 내가 인식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대상과 인식이 일치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받아들이면 대상에 관한 이런 인식은 필연적으로 참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대상을 인식하는 나의 인식 체계가 선험적으로 경험 이전에 먼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수학, 기하, 물리학이 선험적으로 참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그것은 인식 체계가 대상을 구성할 때 인식 체계 자체만으로 대상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대상으로부터 감각 자료를 받아서 구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뭔가 재료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뭔가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확장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관심은 이런 사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인식 체계예요. 내가 사물을 왜 이렇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런데 카메라 내부 사진을 찍을 수 있나요? 못 찍죠? 카메라는 카메라 외부에 있는 대상을 찍지 자기 자신 내부를 찍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나도 나의 인식체계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어요.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나와 마주 서 있는 대상에 대한 인식일 뿐이에요. 카메라는 자신의 내부를 찍을 수 없어요. 그러면 카메라 자신 내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카메라가 찍은 사진을 분석해 보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나의 인식 체계를 볼 수 없어요. 따라서 나는 나의 인식 체계가 구성한 대상들을 분석함으로써 나의 인식 체계 내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수학, 기하, 물리학적 명제들을 분석을 하면 인식 체계가 대상을 구성하는 방식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지로 설명해 보면 내가 어떤 대상을 보고 떠올린 이미지를 내가 다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칸트는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죠. 초월철학 또는 선험철학이라고 말해요. 초월철학, 선험철학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칸트는 대상 자체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성한 대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작업은 대상 자체를 보는 것처럼 경험적인 작업이 아니라 경험과 독립적인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월철학, 선험철학의 의미예요. 자,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요약을 합시다. 순수 이성 비판에서 비판의 의미는 이성의 한계를 긋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의 한계죠. 순수 이성이 알 수 있는 것과 순수 이성이 알 수 없는 것의 한계를 긋겠다는 거예요. 칸트는 신, 영혼, 불사와 같은 예전의 형이상학적 문제는 인간의 이성을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요. 인간의 이성을 알 수 있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종교적인 거는 그죠? 수학, 기하, 물리학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수학, 기하, 물리학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데요. 칸트는 이런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아주 기발한 방식을 생각해내요. 그것은 사물이 나한테 정보를 주어서 내가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물을 적극적으로 구성을 해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에요. 이제 문제는 이 대상이 아니라 이 대상을 구성하는 나의 인식 체계예요. 나의 두뇌 메커니즘이 어떻게 생겨나길래 이런 식으로 대상을 구성하냐는 거예요. 이러한 작업을 칸트는 초월철학 또는 선험철학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나의 인식 체계를 분석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 범주, 이율배반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자, 이 정도 하고 그래서 이제 순수 이성 비판에 대해서 막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텍스트를 보기 전에 칸트의 철학에 대해서 막 어느 정도 알기 위해서 제가 봤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오늘 동영상 2개 준비한 자료 2개를 보니까 시간이 벌써 40분이 되어 버렸는데, 그래서 이러한 칸트가 인간의 계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몽이란 무엇인가 이 어떤 주제를 두고 그 당시에 아까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언론을 통해서 멘델스존과 논쟁을 벌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할 예정인데, 오늘 시간 관계상 서론 부분만 잠깐 보면은 이 독일에서 계몽주의에 대해서는 그 당시 과거에 초창기에는 독일인들이 굉장히 이 계몽주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니체가 한 말이 있죠. 계몽주의에 대한 독일인의 적대 해가지고 계몽주의에 대한 반대 개념 혹은 비합리적인, 계몽주의가 좀 계몽하면 이제 뭔가 깨어나고 각성한 거니까 이게 합리적인 거라면 비합리적이고 좀 환상적이고 몽환적이고 좀 묘하고 동화적인 거 이런 걸 선호하고 동경하는 낭만주의가 독일인들 취향에 맞더라. 독일인들이 굉장히 애착을 가지는 그런 사조더라. 이렇게 이제 니체가 말했습니다. 또 루카치라는 유명한 비평가도 한 말이 있죠. 낭만주의자의 계몽주의에 대한 폄하, 이거를 루카치가 왜 낭만주의가 계몽주의를 그렇게 폄하했는지 그 의도에 대해서 한 말이 있는데, 여기 잠깐 볼까요? 반동적인 부르주아지는 계몽주의의 민주적이고 혁명적인 전통에 의해 위협받는다고 보았고, 그래서 계몽주의를 과소평가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이제 루카치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의 견해를 보면 이 이성의 바탕을 둔 이 계몽주의와 이 계몽주의에 반대하는 소위 말하는 반계몽주의 시대인 이 낭만주의를 우리가 좀 각각의 단절된 시대로 간주하죠, 보통.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새로운 연구들을 보면은 이 초기의 낭만주의와 계몽주의가 서로 어떤 유사한 어떤 친화성이 있었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볼 예정인데, 특히 계몽주의에 대한 이 비합리적인 반동으로서 우리가 낭만주의를 보통 생각했는데, 그런 비합리적 반동으로서의 낭만주의가 아니라 계몽주의 전통의 유산을 더욱 발전시켜 가지고 확장한 개념으로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텍스트에도 뒤에 보면 나오죠. 자, 여기 보세요. 초기 낭만주의자들은 계몽주의의 역사 발전의 과정에 대한 진보의 신념과 합리적인 사고를 수용하여 그들의 프로그램에 편입했다. 이제 거의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발견에 이성과 감성이 적대적인 요소가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요소다. 이걸 이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성과 감성은 우리 인간한테 다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호 적대적인 요소라고 봐서는 안 된다. 상호 보완적인, 이 두 가지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과학과 새로운 지리학적 발견 등으로 새로운 지식이 이제 그 당시에 많이 이제 생겨나니까 이러한 지식이 축적되어서 우리 인간의 인식도 그 지평이 더 확대됐죠. 그래서 그 당시 유럽 사회에 계몽주의가 그 당시 18세기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영국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욕구를 분출하는 계기가 되었고, 프랑스에서는 사회적인 욕구를 분출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독일에서는 인간의 오성에 대한 지적인 욕구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다른 영국이나 프랑스와는 조금 구별되는 독일만의 독특한 소위 말하는 학자 계몽주의가 그런 형태의 계몽주의가 유행을 했다는 겁니다. 학자 계몽주의. 독일어로 Gelehrten Aufklärung 되죠. Gelehrten 하면 여러분 레어는 동사는 가르치는 뜻이죠. Gelehrt 하면은 학자, 그죠? Gelehrten Aufklärung. 그래서 이게 학자 계몽주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계몽이란 무엇인가, 독일어로 Was ist Aufklärung 이라는 주제, 이 주제에 대해서 아까 말했다시피 베를린의 월간 잡지가 있습니다. 독일어로 Die Berlinische Monatschrift, Monatschrift입니다. Monat 하면 이제 한 달 이 말이고, Schrift가 이제 뭐 잡지나 뭐 이런 책을 말하죠. 그래서 베를린 그 모낫 매달 발행되는 잡지인데 월간 잡지, 여기에서 논쟁의 핵심이 뭐냐면 이제 고전적인 논쟁의 핵심이죠. 임마누엘 칸트의 논문하고 그다음에 모제스 멘델스존의 논문을 중심으로 계몽에 대한 어떤 개념을 규정하기 위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계몽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이제 발현이 되는데, 지금 시간이 46분, 47분, 뭐 약 50분 다 돼가기 때문에 중간에 끊기니까 오늘 여기서 일단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논쟁의 배경, 베를린 월간 잡지에 대해서 라든지 논쟁의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